너까지 캐 내 형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럼 네가 형 하시든지. 10년간 부모님 돈만 축내던 형을 남이라 선언하고 연락을 끊은 32살 정우진. 한 달 뒤 형이 뇌종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간다. 수술비 1,500만 원. 형의 지저분한 자취방에서 발견한 10년치 소설 원고와 일기.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들. 우진은 3년간 모은 전세금 2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손이 떨린다. 형을 미워하면서도 놔둘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다. 그때 수술실 불이 켜지는데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정우진입니다. 올해 32살이죠. 지난달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팀원들이 축하한다며 회식을 하자고 했지만 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술자리보다는 집에서 쉬고 싶었거든요. 승진은 기뻤지만 그만큼 업무량도 늘어났고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는 결제 대기 중인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고 회의만 3번을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퇴근길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러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는 거였어요. 사실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부모님 댁은 제가 사는 원룸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30분쯤 걸려서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우석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한 달쯤 됐을까요? 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들어왔니, 우진아.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제 시선은 형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형은 마른 얼굴에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채였고 옷차림도 며칠은 입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요. 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곳인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대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됐던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석아, 지난번에 준 돈은 어떻게 됐니? 사업 시작한다고 300만 원 줬잖아. 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생각보다 안 풀렸어요. 투자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일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죠. 형, 35살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부모님 돈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진아, 내가 무슨 상관이야. 형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돈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께 빌리는 건데
왜 나서는 거야? 상관없긴요.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형이 그렇게 돈 쓰면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적금 얼마나 남았는지 형은 알기나 해요? 우진아, 그만해.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년이에요, 형. 대학 졸업하고 10년 동안 형은 뭐 했어요? 사업한다고, 공부한다고, 준비한다고. 그렇게 부모님 돈만 갖다 썼잖아요. 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제게 다가왔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대기업 다닌다고, 과장 됐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전 제 돈으로 살고 부모님 돈 안 쓴다고요. 그 순간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둘 다 입 닥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후 통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서가, 여기 500만 원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없어. 아버지. 형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모은 적금이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신 돈이었죠. 그 돈을 형은 또다시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우진아, 저녁은 먹고 가라며 붙잡으셨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이 미웠어요.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도 한심했죠. 이게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형은 언제쯤 철이 들까요? 원룸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주면 아버지 칠순 잔치인데 그날은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동네에서 제일 큰 한정식당 2층 단체 룸을 예약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내외분, 고모들, 사촌 동생들까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 배치를 확인하고 음식 주문을 점검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8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죠. 모두들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형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정된 시간이 6시였는데 벌써 30분이나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어머니는 불안한 표로 입구 쪽을 계속 쳐다보셨어요. 7시가 가까워졌을 때 룸문이 열렸습니다. 형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은 비틀거리며 들어왔거든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습니다. 형이 중얼거리며 아버지께 인사를 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형에게 쏠렸죠. 작은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고 고모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형을 구석 자리로 데려갔어요. 형, 지금 무슨 상태예요? 왜 술을 마시고 온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친구들이랑 낮에 한잔했어.
형이 손을 휘저었죠.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형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됐고 작은아버지가 건배 제의를 하셨습니다. 모두들 잔을 들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죠. 식사 중간쯤 됐을 때였습니다. 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죠. 제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형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칠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웃어가, 지금은 아니다. 아버지가 제지하셨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려야 해요. 형이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소개해 준 건데 투자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마저 멈췄어요. 친척들은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고모가 한숨을 쉬었고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리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진아, 넌 가만히 있어. 형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건 나랑 아버지 사이의 일이야. 사이의 일이라고요? 저는 형에게 다가갔어요. 친척들 다 모인 아버지 칠순 잔치에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사이의 일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너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 형이 소리쳤습니다. 잘난 동생이 형 망신 주려고 작정했구나. 망신은 형이 스스로 시키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10년째 부모님 돈만 쓰면서 뭐가 사업이에요? 지난주에 500만 원 가져간 게 벌써 바닥났어요? 그만. 아버지가 상을 치시며 소리쳤습니다. 둘 다 나가. 지금 당장.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형,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은퇴도 못하시고 택시 운전 계속하신다고요.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뭐 했어요? 사업한다고,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핑계만 대면서 부모님 돈만 축냈잖아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당신 35살이에요. 형이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밀었어요. 너 같은 놈이 내 형제라는 게 창피해. 돈만 있으면 다야? 인간미도 없는 놈이. 저도 형을 밀어냈습니다. 인간미요? 가족 돈 축내는 게 인간미예요? 이제 진짜 당신은 내 형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우진아. 어머니가 울먹이며 달려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룸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죠.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찬 공기를 마셨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형의 취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지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전화기를 받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핸드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대부분 어머니였고 몇 통은 형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가 와 있었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이번에는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어젯밤 왜 전화 안 받았어? 어머니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형한테 사과해. 어제 너무 심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형이 먼저 아버지 칠순 잔치를 망쳤잖아요. 그래도 형제인데 어떡해. 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형도 나름 힘든 이유가 있을 거야. 너도 좀 이해해줘. 이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10년째 저렇게 사는데 뭘 이해해요. 부모님 돈만 축내고 취직도 안 하고 매번 사업한다고 거짓말만 하잖아요. 우진아, 그래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못 봐줘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형은 어른이에요. 스스로 책임져야죠. 저는 이제 형 일에 관여 안 할 거예요. 그럼 가족 모임에는 나올 거지? 다음 주 작은아버지 생신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안 나갈게요. 형 있는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우진아,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연락처에서 형의 번호를 찾았어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카오톡도 차단했죠. SNS도 모두 끊었어요. 이제 형과는 남이나 다름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답답해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동료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지금 뭐해? 오랜만에 한잔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어디서 볼까? 저녁 7시에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소주잔을 비우고 나서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얘기를요. 어제 있었던 일을요. 10년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요. 민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찼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자 민수가 입을 열었죠. 형, 마음 이해해. 나도 형제 있어서 알아. 근데 말이야. 민수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가족이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정말로요. 형은 10년째 변한 게 없어요. 앞으로도 안 바뀔 거예요. 그래도 민수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이 조금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지하철역을 지나다가 노숙자 한 분을 봤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계단 구석에 누워 계셨죠. 순간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형이 저렇게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형은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어머니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우진아, 생각 좀 해봐. 형도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형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형 때문에 휘둘릴 수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형도 나름 힘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형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어머니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형 얘기만 나오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끊었죠. 가족 모임도 2번이나 빠졌습니다. 작은아버지 생신과 할머니 기일 때였어요.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뒤 프로젝트가 2개나 더 늘어났거든요. 매일 밤 11시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바쁘게 사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실에서 팀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죠.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의 중에는 무음으로 해두는데 깜빡했나 봐요. 어머니였어요.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다시 울렸습니다. 또 어머니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우석이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어서 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침에 자취방에서 쓰러진 채로 있었대. 옆집 사람이 신고해서 병원에 왔어. 빨리 와, 우진아.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저는 회의실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부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쓰러졌다니 무슨 일이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4시가 넘어 있었어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죠. 아버지도 옆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 곧 나오신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의사가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뇌 사진이었습니다. 의사의 손가락이 한 부분을 가리켰죠. 여기 보이시죠? 뇌종양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4cm 정도 되고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삼켰어요.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뇌종양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암인가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양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뇌 기능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수술비는 아버지가 힘겹게 물으셨어요. 얼마나 드나요?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가 대답했죠. 보험이 있으시면 절반 정도는 보험에서 나올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00만 원. 보험으로 절반을 내도 750만 원이 필요했어요. 부모님께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형한테 준 돈들 때문에 적금도 다 깼으니까요. 일단 환자분을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의식이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신 채였죠.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뒤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받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형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형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한 달 전 칠순 잔치에서 밀쳐냈던 그 형이었습니다. 차단했던 그 형이었죠. 남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미안함도요. 그리고 두려움도요. 만약 형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죠? 제가 한 마지막 말이 정말 마지막이 되는 건가요? 우진아. 어머니가 제 옆에 서셨어요. 수술비는 어떡하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형.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날짜를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회사에 사흘간 휴가를 냈어요. 병원에서 부모님과 교대로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형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어머니가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우진아, 우석이 자취방에 가서 필요한 것 좀 가져다 줄래? 세면도구랑 옷까지 좀. 형이 깨어나면 필요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의 자취방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쯤 이사했을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벽지가 벗겨진 복도를 지났습니다. 203호. 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주신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섞인 냄새였죠. 원룸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방은 엉망이었어요.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죠.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옷장을 열어 깨끗한 옷을 몇 벌 꺼냈어요.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죠. 책상 위에 낡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옆에는 메모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뭔가 쓰다가 만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형이 여기서 뭐라고 지냈을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부팅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있었어요. 소설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게 맞나? 하지만 손은 이미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파일명을 보니 모두 소설 원고였습니다. 1장, 2장, 3장.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워드 문서가 열렸어요. 첫 페이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형제. 그 아래 작가명이 있었습니다. 정우석?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소설은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형이 10년 동안 써온 장편 소설이었어요. 내용은 형제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형에 관한 이야기였죠. 중간중간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이 부분은 더 다듬어야 해. 감정선이 약해.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지? 메모들은 형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소설 속 형은 동생을 부러워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동생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설 마지막 장에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동생아, 미안해. 형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야. 하지만 형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망설이다가 열었습니다. 파일이 수백 개였어요. 매일 쓴 일기였습니다. 최근 일기를 열었어요.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오늘 아버지 칠순 잔치였다. 술을 너무 마셨다. 우진이한테 또 상처를 줬다. 나는 왜 이렇게 형 노릇을 못할까? 동생한테 미안하다. 부모님께도 미안하다. 언젠가 성공해서 다 갚아드리고 싶은데 매번 실패만 한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형, 미안해요. 제가 형을 몰랐어요. 형도 힘들었던 거였죠.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출판사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죠. 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방에 노트북을 넣었어요. 형이 깨어나면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둘러봤죠. 지저분하고 좁은 방이었지만 형의 꿈이 담긴 곳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가방을 건네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형 방에서 이거 가져왔어요. 형이 10년 동안 쓴 소설이에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소설? 우석이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노력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형의 일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동생한테 미안하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한 건 접니다, 형. 토요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수술비 1,500만 원. 보험으로 750만 원. 그래도 750만 원이 필요했죠. 부모님께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형한테 주신 돈들로 적금도 다 깼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으로 겨우 생활비를 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릴 수도 없었죠. 칠순 잔치 이후로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이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전세금은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원룸 보증금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는 복도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푸석푸석 하셨죠.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술비는 마련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 봤는데 어렵다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 계셨어요. 유리창 너머로 형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형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우진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술 못하면 어떡하니? 우석이가 죽으면 어떡해?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형은 괜찮을 거예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전세금 2천만 원을 담보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기가 무섭더군요. 이 돈을 빌리면 전 원룸에서 나가야 했어요. 월세로 옮겨야 했죠. 지금까지 모은 전세금이 다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형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은행 앞에 섰습니다.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더군요. 내일 아침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형?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 얘기를요. 수술비 얘기를요. 그리고 제가 내려야 하는 결정에 대해서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형, 진심이야? 전세금 다 날리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 민수가 말했어요. 그건 형이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 형 수술비를 형이 다 책임질 필요는 없어. 형이잖아, 민수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형이에요.
죽게 놔둘 순 없어.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방 안을 서성였어요. 창밖을 보다가 침대에 누웠다가를 반복했죠. 밤이 되어도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진아, 자니? 아니요, 안 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 화요일 오전 9시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무능해서. 어머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어요. 2천만 원.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았죠. 회식도 줄이고 옷도 안 사고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형의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죠. 전세 자금 대출 받고 싶은데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1,500만 원.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급하신 일이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수술비예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처리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통장에 1,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동시에 제 미래도 함께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은행을 나서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을 미워하면서도 놔둘 수 없는 제가 한심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왜 냉정하게 굴지 못하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병원으로 갔어요. 원무과에서 수술비를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복도를 걸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수술비 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우진아, 어디서 그 돈을? 제가 대출받았어요.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우진아.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고맙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형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은 6시간 걸린다고 했죠. 저는 대기실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9시에 들어가서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내내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빌었죠.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달려가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내어 우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께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유리창 밖에서 형을 바라봤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에는 여전히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만에 제대로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죠. 며칠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우진아, 우석이가 깨어났대. 어머니는 울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형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죠. 형, 제가 다가가자 형이 저를 봤어요. 우진아. 형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무슨 일이야? 병원이에요, 형.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형이 쓰러져서 수술했어요. 형은 혼란스러운 표이었어요. 머리에 손을 가져가려다가 붕대를 만졌죠. 수술? 무슨 수술? 뇌종양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양성이었고 잘 제거했대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형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물었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냈구나.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였어? 1,500만 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었죠. 미안해.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진아. 내가 형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부모님 돈만 축내고 이제 내 돈까지. 아니에요, 형.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그동안 형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니야.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넌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야. 35살이나 먹고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형 방에서 가져왔어요. 형은 노트북을 보더니 놀란 표이 됐죠. 이거. 형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받았어요. 형이 쓴 소설 읽어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쓴 거 맞죠? 정말 대단해요, 형. 형은 노트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포기 못했어. 형이 울먹였습니다. 다들 놀리고 부모님도 실망하셨는데 나도 알아. 내가 한심하다는 거. 근데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한심하지 않아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형은 꿈을 지켰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우진아. 형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살려줘서 고마워. 저는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남이라고 했던 사이였죠. 서로를 미워했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미워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였죠. 수요일에 형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셔서 간병하셨고 아버지도 택시 운전 끝나고 들르셨어요.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밀린 업무가 산더미였죠.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형이 살아났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형에게 회사 얘기를 해주고 형은 소설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내 전세금 정말 미안해. 내가 꼭 갚을게. 천천히 갚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형 건강이 먼저예요. 형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형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거리의 나무들은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은 선선했죠. 형은 재활을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어 했는데 점점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요.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일찍 오셨습니다. 형은 침대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드디어 나가는구나. 형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2달 만이네. 이제 집에서 푹 쉬어요. 어머니가 형의 옷을 개어 가방에 넣으셨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좋다. 형이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차로 부모님 댁까지 모셔드렸습니다. 형은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식사였어요.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 형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다가 집밥을 먹으니 좋다고 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였어요. 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형이 전화를 받았죠. 네, 정우석입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형이 우리를 봤어요. 출판사래. 출판사에서 전화 왔어.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설 원고를 검토해 봤는데 가능성이 있대.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주에 미팅하자고 해. 어머니가 박수를 치셨습니다. 우서가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아버지도 웃으셨어요. 10년 동안 포기 안 한 보람이 있구나. 저도 기뻤습니다. 형,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형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우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이 기회도 없었을 거고, 당연한 거 했어요. 저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원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곧 나가야 할 방이었죠. 대출을 받으면서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달에는 월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죠. 전세금 모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형의 생명과 바꾼 거였으니까요. 돈은 다시 모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형은 다시 살릴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월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전보다 훨씬 좁았고 역에서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사하고 이틀 뒤였습니다.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진아,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어?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형이 나타났죠.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좋아 보였습니다. 이리 와. 형이 손짓했어요.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 바람이 시원했죠. 출판사 미팅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형이 웃었어요. 수정할 부분이 많긴 한데 출간하기로 했대. 내년 봄쯤 나온대. 정말요? 저는 기뻤습니다. 와, 형. 축하해요. 다 내 덕분이야. 형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우진아, 나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더 이상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너한테도. 저도 미안해요, 형.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형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아니야. 형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넌 잘못 없어. 내가 형답지 못했던 거지.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우진아.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전세금 말이야. 책이 나오면 인세 받잖아. 그걸로 조금씩 갚을게. 시간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 천천히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형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말이야. 형이 계속 말했어요. 나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있어. 카페든 편의점이든. 일단 뭐라도 하면서 글 쓰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우진아. 너 같은 동생 있어서 형은 정말 행운이야. 저도 형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전 사랑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가족이 뭔지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날렸어요.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죠. 이제 시작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네, 형.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형의 책 얘기, 제 회사 얘기, 부모님 얘기. 그렇게 1시간을 걸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우리는 공원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형. 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너도. 형이 웃으며 대답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도, 저도, 우리 가족도요. 가족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 미움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였죠.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이해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